여러분은 혹시 한 회사의 파산이 전 세계 경제를 위협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내용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 업체 중 하나였던 에버그란데 그룹의 몰락과 그것이 어떻게 3천억 달러 규모의 부채 위기로 번져 전 세계를 긴장시키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의 기업이 망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대국의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는 신호탄이며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적 쓰나미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에버그란데라는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중국어로 헝다그룹이라고 불리는 이 회사는 한때 중국에서 가장 크고 성공적인 부동산 개발업체 중 하나였습니다. 1988년에 설립된 이 회사는 중국 전역에 걸쳐 수백 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아파트와 주택, 상업용 건물들을 건설하며 엄청난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2017년에는 중국에서 가장 가치 있는 부동산 개발업체가 되었고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큰 부동산 회사 중 하나로 꼽혔습니다. 회사의 시가총액은 한때 500억 달러를 넘어섰고 전 세계 280여 개의 도시에서 1,300개가 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부동산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현대 중국 경제의 기적을 상징하는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제국이 어떻게 무너지기 시작했을까요? 그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먼저 중국 부동산 시장의 독특한 특성과 지난 40년간의 중국 경제 발전 과정을 알아야 합니다. 1978년 덩샤오핑이 개혁개방 정책을 시작한 이후 중국 경제는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수억 명의 사람들이 빈곤에서 벗어났고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경제 성장의 중심에는 부동산 개발이 있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대규모 도시 개발과 인프라 건설을 장려했고 지방 정부들은 토지 매각을 통해 재정 수입의 상당 부분을 얻었습니다. 실제로 일부 지방 정부는 총 수입의 70에서 80%를 토지 매각으로 충당했습니다. 중국의 중산층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주택에 대한 수요도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중국에서 부동산은 단순히 살 곳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일반 가정에게 부동산은 가장 중요한 투자 수단이자 재산 축적의 방법입니다. 중국의 주식시장은 변동성이 크고 신뢰도가 낮으며 다른 투자 옵션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저축한 돈을 부동산에 투자했습니다. 일부 통계에 따르면 중국 가계 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에 묶여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미국이나 한국보다 훨씬 높은 비율입니다. 에버그란데는 이러한 호황을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회사의 창립자인 쉬자이는 매우 공격적인 확장 전략을 펼쳤습니다. 그는 단순히 아파트만 짓는 것이 아니라 전기차 제조, 식품 산업, 축구팀 운영, 심지어 테마파크와 광천수 사업까지 다각화했습니다. 그는 에버그란데를 단순한 부동산 회사가 아닌 종합 생활 서비스 기업으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이 모든 확장은 엄청난 양의 빚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에버그란데의 비즈니스 모델은 간단했지만 위험했습니다. 먼저 은행이나 채권 시장에서 돈을 빌려 땅을 삽니다. 그 다음 건물을 짓기 시작하고 완공되기 전에 아파트를 미리 판매하여 현금을 확보합니다. 이 선분양 제도를 통해 들어온 돈의 일부는 현재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데 사용되지만 상당 부분은 더 많은 땅을 사서 더 많은 건물을 짓는 데 투입됩니다. 이런 방식은 시장이 계속 성장하고 집값이 계속 오를 때는 잘 작동합니다. 회사는 계속해서 확장하고 주주들은 행복하며 직원들은 보너스를 받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이 본질적으로 폰지 사기와 비슷한 구조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프로젝트에서 들어오는 돈으로 이전 프로젝트의 빚을 갚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만약 새로운 판매가 줄어들거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 전체 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한폭탄이었고 시계는 째깍째깍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에버그란데는 계속해서 더 많은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더 많은 돈을 빌렸으며 더 큰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2015년경에는 회사의 부채가 이미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지만 부동산 시장의 호황 덕분에 문제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2020년 중국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심각하게 우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집값이 너무 빠르게 오르고 있었고 특히 베이징, 상하이, 선전 같은 대도시의 주택 가격은 일반 시민들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평생 저축해도 집을 살 수 없다며 좌절했고 이것은 사회적 불안정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부채 수준이 위험할 정도로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중국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20년 8월에 이른바 3도 홍선이라는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이 정책은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지켜야 할 3가지 재무 기준을 설정했습니다. 첫째,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7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 자기 자본 대비 순부채 비율이 10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셋째, 단기 부채를 커버할 수 있는 충분한 현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이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회사는 제한 없이 돈을 빌릴 수 있지만 위반하는 기준이 많을수록 더 큰 제약을 받게 됩니다. 에버그란데는 이 3가지 기준을 모두 위반하고 있었습니다. 회사의 총부채는 약 3천억 달러에 달했고 이는 대한민국의 1년 국방 예산보다 훨씬 큰 금액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이것은 콜롬비아나 핀란드 같은 나라의 1년 GDP와 맞먹는 규모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빚이 단순히 은행에만 진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에버그란데는 약 208개의 중국 은행과 221개의 기타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렸습니다. 또한 회사는 수백만 명의 소액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았는데 이들은 높은 수익률을 약속받고 에버그란데의 재테크 상품을 구매했습니다. 수천 개의 건설 자재 공급업체와 하청업체들도 에버그란데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약 150만 가구의 가정들이 미완성 아파트를 미리 구매하고 돈을 지불했지만 집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2021년 여름부터 상황은 급속도로 악화되었습니다. 에버그란데는 채권 이자를 지불하지 못하기 시작했고 공급업체들에게 돈을 주지 못해 전국 각지의 공사 현장이 중단되었습니다. 크레인이 멈추고 건설 노동자들이 일터를 떠나고 미완성 건물들이 도시 곳곳에 흉물처럼 남겨졌습니다. 투자자들은 패닉에 빠졌고 회사의 주가는 90% 이상 폭락했습니다. 홍콩 증시에서 거래되던 에버그란데의 주식은 한때 30 홍콩 달러가 넘었지만 1년도 안 되어 1 홍콩 달러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것은 평생 모은 돈으로 아파트를 미리 구매했던 수십만 명의 평범한 사람들이 완공되지 않은 건물만 남겨진 채 돈을 날릴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은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에버그란데에 돈을 지불했기 때문에 집도 받지 못한 채 은행에 대출금을 계속 갚아야 하는 악몽 같은 상황에 처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분노한 구매자들이 에버그란데 사무실 앞에서 항해 시위를 벌이기도 했고 심지어 집단으로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거부하겠다는 선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매우 어려운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에버그란데를 구제하면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과도하게 빚을 낸 회사들도 정부가 결국 구제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시장 규율을 무너뜨리고 미래에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에버그란데를 파산시키면 수백만 명의 일반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금융 시스템 전체에 연쇄 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에버그란데에 돈을 빌려준 은행들도 손실을 입고 이것이 다른 부동산 회사들과 금융기관들로 전염될 수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중간 노선을 택했습니다. 회사를 완전히 구제하지는 않지만 사회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미완성 프로젝트를 완료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일부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지방정부들은 국유 기업들을 동원해 일부 미완성 프로젝트를 인수하도록 했고 은행들에게는 합리적인 주택 수요에 대한 대출을 계속 제공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에버그란데의 문제는 단지 한 회사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중국 부동산 시장 전체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에버그란데 이후에도 컨트리 가든, 시마오 그룹, 카이사 그룹 같은 다른 대형 부동산 개발 업체들도 비슷한 재정 위기를 겪기 시작했습니다.
컨트리 가든은 한때 에버그란데보다 더 큰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였는데 이 회사도 2023년에 채무 불이행 위기에 처했습니다. 중국 부동산 시장은 중국 GDP의 약 25에서 30%를 차지할 정도로 거대하기 때문에 이 분야의 위기는 중국 경제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산업은 철강, 시멘트, 가전제품, 가구 등 50개가 넘는 관련 산업과 연결되어 있어 부동산 시장의 침체는 경제 전반에 파급 효과를 일으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왜 한국과 전 세계에 중요한 문제일까요? 첫째, 중국은 세계 제2위 경제 대국이고 한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한국 전체 수출의 약 20%가 중국으로 향합니다. 중국 경제가 둔화되면 한국의 수출도 직접적인 타격을 받습니다. 특히 반도체, 디스플레이, 화학, 기계 같은 산업들이 중국 시장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면 철강과 시멘트 수요가 줄어들고 이것은 한국의 철강 및 화학 제품 수출 감소로 이어집니다. 또한 중국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약화되면 한국산 화장품, 의류, 전자제품의 수출도 영향을 받습니다. 둘째, 글로벌 금융 시스템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많은 국제 투자자들과 금융기관들이 중국 부동산 시장에 투자했기 때문에 중국의 부동산 위기는 전 세계 금융시장에 파급 효과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에버그란데는 홍콩과 해외 시장에서 수백억 달러 규모의 채권을 발행했고 이 채권들을 보유한 투자자들 중에는 미국과 유럽의 헤지펀드, 연기금, 자산운용사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 에버그란데가 이 채권들을 상환하지 못하면 이들 투자자들은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고 이것이 다른 투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1년과 2022년에 에버그란데 사태가 악화되면서 글로벌 주식시장은 큰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투자자들은 중국발 금융위기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처럼 전 세계로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2008년 위기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서 시작되었지만 금융 시스템의 상호 연결성 때문에 전 세계로 번져나갔습니다. 물론 현재까지는 에버그란데 사태가 그 정도의 시스템적 위기로 발전하지는 않았지만 위험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중국 정부의 강력한 통제와 개입 덕분에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지만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중국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개발업체들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주택 구매 제한을 완화하며 지방 정부들이 미완성 프로젝트를 완료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2023년과 2024년에는 부동산 시장을 부양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인하하고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고 일부 도시에서는 주택 구매 자격 요건을 낮추는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중국 부동산 시장은 수십 년간의 과도한 건설로 인해 구조적인 과잉 공급 상태에 있고 인구 고령화와 출생률 감소로 인해 장기적으로 주택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의 출생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1962년 이후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했습니다. 이것은 미래의 집을 살 사람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며 부동산 시장의 장기적 전망을 어둡게 만듭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중국이 일본이 1990년대에 겪었던 잃어버린 10년과 비슷한 장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일본도 1980년대 후반에 부동산과 주식시장에 거대한 거품이 형성되었고 1990년부터 이 거품이 터지면서 수십 년간 경제 성장이 정체되었습니다. 일본의 경험은 부동산 거품의 붕괴가 얼마나 오랫동안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경고입니다. 중국이 같은 운명을 맞을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에버그란데 사태는 분명히 중요한 경고 신호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빚을 통한 무분별한 성장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에버그란데는 계속해서 빌려서 확장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 결국 그 빚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과 국가에도 적용되는 교훈입니다. 둘째, 정부의 정책 변화는 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3도 홍선 정책은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한
필요한 조치였지만 그것이 에버그란데의 위기를 촉발한 것도 사실입니다. 정책 입안자들은 규제와 시장 안정성 사이의 균형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셋째, 경제의 한 부문이 너무 커지면 그것이 전체 시스템의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중국 경제의 부동산 의존도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이 위기의 파급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제의 다각화와 균형 잡힌 성장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에버그란데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2023년 8월에 회사는 미국에서 파산 보호를 신청했고 2024년 1월에 홍콩 법원은 회사의 청산 명령을 내렸습니다. 창립자 쉬자이는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으며 일부 보도에 따르면 그는 감시해 있다고 합니다. 회사의 미래는 매우 불투명하며 채권자들과 투자자들은 자신들의 돈을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중국 경제와 글로벌 경제에 어떤 장기적 영향을 미칠지입니다. 앞으로 몇 년간 우리는 이 거대한 부동산 위기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중국 정부가 이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리고 이것이 세계 경제에 어떤 파급 효과를 가져올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에버그란데의 몰락은 한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일 수 있으며 중국과 세계 경제가 새로운 현실에 적응해야 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